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9월 9일 신토익 적중 특강으로 인사드리는 저는 파고다 어학원 신촌불원의 1타 토익팀의 RC 강사 천성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9월 9일 토익을 대비로 해서요. 제가 이제 2017년 상반기 토익과 그다음에 최근 있었던 7월달, 8월달 토익을 분석을 해가지고 당장 이 타이밍에 딱 9월 중순쯤에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좋은 문제들 엮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토익 시험 대비로 문제 쭉 풀면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실게요. 자, 준비한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파트 5 10문제 준비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는요. 요게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형용사 자리에서의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유형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어가 entrepreneurs가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걷고 나서 보시면 동사가 바로 지금 이형식 동사,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이형식 동사는 뒤쪽에 이제 보어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어 자리에다 대고 ABCD를 바라봤을 때, 자, 우리는 보어 자리면 형용사 아니면 명사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정답 처리할 생각으로 보시면 형용사인 A하고 B 아니면 명사인 D 정도가 정답 후보가 되겠죠. 얘는 부사기 때문에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소거를 시키시고요. 형용사하고 명사하고 남은 시점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명사를 갖다가 보호 자리에 넣을 때는 많이 들어보셨죠? 동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수식받는 명사랑 이 명사는 이 명사다라는 동격이 성립돼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사업가들이 확신이다. entrepreneurs들이 confidence다라는 것은 동격이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명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의 D번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소거를 시키세요. 그러면 남은 건 형용사로서의 A 아니면 B밖에 남지 않는데, 이게 지금 어떤 유형이냐 하면 형용사 자리를 갖다가 추려줬는데 형용사가 보기에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해석 차이가 중요하고요. confident는 확신에 찬 자신감이 있는 이고, confidential은 비밀의, 기밀적인, 기밀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시면, 자, 이 사업가들은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업가들은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갖다가 착수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라는 해석에 confident는 어울리지만, 그런 능력에 대해서 기밀이다, 비밀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해석과 전혀 맞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A하고 B 중에서 마무리로 해석적인 부분 보시면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에 A번의 정답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사 자리를 갖다가 주고선 품사를 일부러 가능한 걸 두 개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해석 차이를 묻는 문제가 형용사 쪽으로 유독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포인트로 이 정도를 갖다가 조금 더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거 우리가 토익 시험 대비를 해서 한번 가볍게라도 쭉 훑고 가시고요. 왼쪽에 있는 애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 보시면 스펠링이 비슷해요. 그리고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적인 차이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표요, 받아 적으시든지 사진을 찍으시든지 해서 꼭 시험 전에 한번 쭉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번 1차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보고 가시고요. 자, 저는 이제 바로 다음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동사 문제입니다. 자, 최근에 8월 토익에서 동사 문제의 가지수가 좀 약했기 때문에 이번 1차는 동사 문제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가지고 온 문제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if절의 주어 동사로 쉼표까지 절이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의 주어부터 해가지고 동사 자리가 빈칸으로 나와서 일단은 내가 동사를 고를 생각으로 4개를 한번 쭉 훑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동사 자리에 동사인 척하고 동사 아닌데 껴있는 준동사를 먼저 좀 제껴내 주셔야겠죠. 그래서 동사 문제일 때 동사가 아닌 대표주자로 투부정사나 ing 형태 제껴내시는 거, 요들 우리가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죠. 잘라내시고요. 그럼 동사 역할하는 게 A하고 C하고 딱 두 개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동사 문제를 푸는 순서는요, 항상 주어 동사 간의 수일치 볼 수 있나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 수동태 볼 수 있나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에 시제나 해석으로 마무리하시게 되는 거고요. 대다수의 파트 5 문제는 그 트렌드가 태에서 많이 끝나게끔 구성이 돼 있더라라는 게 보통 파트 5의 출제 패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A번하고 C번이 조동사로 이끌어졌기 때문에 딱히 수일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없어요. 그냥 잔수, 목수 상관없이 다 should, may는 되잖아요. 근데 태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게, 얘는 BPP로 끝났으니까 수동태고 얘는 BPP가 아니니까 능동이라서 지금 요게 수동태 대 능동태로 갈라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능동태, 수동태는 기본적인 삼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 유무로서 캐치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뒤쪽에 지금 보시면 목적어가
버젓이, 그죠? The unused item이라고 해서 명사 표현이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능동태가 되면서 정답은 C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트 5 동사 문제스럽게 태에서 지금 문제가 종료가 되고 있었던 그런 유형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다짜고짜 해석을 먼저 따져가지고 반납해야 한다냐, 반납할 수 있다냐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결국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어 있는 상황에서 능동태를 골라라 유형이니까 메이나 슈드냐 상관없이 그냥 태가 능동태라서 C가 정답인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태 살펴주시는 거 그거 이번 9월 9일 토익 대비로 명심하고 가시고. 자, 다음 문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이번에 이게 또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해서 또 찝은 거예요. 뭐냐면 대명사하고 의문사하고 보기에 좀 섞여 있는 문제 있죠. 이런 유형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되는 스킬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두 개는 그냥 대명사고요. 이렇게 두 개는요. 관계사입니다. 의문사 계열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대명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원래 있었던 동사 개수에 더해서 동사가 하나 더 느는 것은 아니에요. 대명사가 들어갔다고 그의 상황에서 동사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문사 계열은요. 그것이 관계사로 쓰이건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건 의문사 계열은 평서문에 들어갔다 하면 반드시 동사 개수를 하나 늘려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문장의 정의는 마침표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문장을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쉼표 앞까지 동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쉼표 뒤에 새롭게 두 번째 동사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사가 원래 하나 있던 거에 하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중간에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어야 동사 개수가 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명사나 B나 C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왜 동사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에 하나 여기에 댐이나 도우즈가 정답이 되려면 이 동사 개수를 늘려주는 접속사라도 앞에 이런 식으로 뭐 and라도 있어야 그게 이제 동사 개수를 늘려줄 수 있다가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and가 없는 상황이니까 B하고 C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whom이나 which가 들어가서 동사 개수를 늘려줬다를 설명해줘야 이제 가능한 품사가 되겠는데요. 이 A하고 D의 구별은 아시겠지만 whom은 사람이요, D, which는 사물이잖아요. 여기서 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용될 것이다에 대한 주체가 뭔가 앞쪽에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앞에서 스토리를 쭉 보시면 펀딩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얘기를 끌어와서 그 기금 중에 대부분이 이런 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사물을 받는 which가 최종 정답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유형이라고요? 대명사와 의문사 계열이 보기에 섞여 있으면 반드시 동사의 개수를 캐치해서 반토막을 내고 출발하더라 라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3번 문제는 대비시켜 드린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진행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어휘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부사 어휘 문제인데, 자, 이게 어휘 문제로 구성이 되면 보통 그냥 해석적으로 결국 뭐다를 찝어내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법적 개념이 살짝 들어간 부사 어휘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주어고 동사인데 딱 봐도 이 초대한다 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어휘가 지금 ABC 중에 정답으로 뭔가를 골라내야 되는 어휘 문제란 말이죠. 자, 보시면 이제 이 건설사가요. 초빙을 한다, 초청을 한다. 자, academics는요. 교수님들을 뜻할 때 쓰는 명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학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들을 academics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들과 다른 전문가들을 초빙한다.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자, A번은요. 정기적으로 라는 뜻이고 보통 아시겠지만 현재 시제가 반복을 말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항상, 자주, 때때로, 주로 이런 반복 빈도 부사가 굉장히 짝져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A번 넣으시면 해석이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굉장히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한다. 좋아요. 자, B번은 뭐냐 하면 균등하게, 평평하게, 고르게 란 뜻이에요. 평평하게 초대한다. 고르게 초대한다. 맞지 않겠죠. 초대하다라는 동사랑은 맞지 않고요. 페인트 칠을 벽에다가 균일하게 막 뭉친 데 없이 균일하게 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evenly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자, C번의 exactly는요. 의미 자체가 이게 딱 정확하게 이런 뜻이야. 딱 정확하게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요. 동사를 수식하기에 대다수의 문맥이 어색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뭘 한다, 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딱 초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사랑은 잘 엮어서 안 쓰이는 애고요. 얘는 오히려 토익에서는 이제 숫자가 들어간 명사들을 받을 때 많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exactly 300 people이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300명이라는 뜻이고 exactly $200라고 하면 딱 $200라는 뜻이고 exactly 20%이라고 하면 딱 20% 이렇게 숫자 들어간 명사랑 보통 많이 붙어 쓰는 부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timely는요. ly로 스펠링 끝나지만 얘는 결국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부사 자리에는 애초에 맞지 않은 조합입니다. 스펠링이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예요. 시기적절하게 제때에 맞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문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볼 것들 같이 따져주면서 봤으면 더더욱 확실하게 A 고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신토익이 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재 시제랑은 반복 빈도부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단서로 삼으시고요. 다음 문제로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고요. 이번에도 제가 어휘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건 형용사 어휘 문제란 말이죠. 딱 봐도 지금 동의 합의를 뜻하는 명사를 갖다가 적합한 해석으로 연결하는 걸 찾아주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면요. 이 partnership agreement는요.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대절을요. 파트너들이 이러한 동의에 있는 것을 결정할 때 합병하기로 다른 회사와 이런 식의 해석이죠. 자, 이 A번의 unanimous의 의미는요. 만장일치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들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갖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다른 회사랑 합병하기로 결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해석이 좋잖아요. 그죠? 만장일치 동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B번의 orde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느낌을 잡으셔야 되는 게 이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완전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동의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B를 적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얘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의미 중에서 어떤 경우만 딱 쓰이냐 하면은 강조할 때 완전한 있죠. 강조할 때. 사실은 그래서 구어체적인 표현에 많이 활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야 그거 완전 거짓말이야 이런 거 있죠. utter lie라고 합니다. 야 그거 완전 우연이었어 이런 거 있죠. utter coincidenc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강조의 느낌으로 완전한 이라고 쓰일 때 쓰이는 거지 전적인 완전한 동의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완전한 강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글자 그대로 완벽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완전할 뜻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용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제껴낼 수 있어야 되고요. entire하고 whole은요. 사실 이게 저저문달 토익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오답으로요. 출제가 됐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랑 함께 전체 전부의를 뜻하게 되는 게 entire하고 whole이니까 문법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셨다가 얘네들은 더 없이는 이런 식으로 명사를 바로 받을 순 없어요. 그래서 전체의 전부의라는 뜻이 해석은 좋아 보였겠지만 이런 문법적으로 안 된다를 활용하셔가지고요. 가능성 있는 건 A밖에 안 되겠더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두 개 연속으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 보여드린 거죠? 어휘 문제지만 나름 해석이 중요하기보다도 문법적인 특징을 살짝 좀 활용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로 준비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라는 거 한번 보고 가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또 얘기해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얘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살짝 연장선상인데 어휘 문제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문법적 특징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요. 이 as long as 아시나요? 이거 잘 나오고 있는데 얘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토익이 좋아하는 조건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품사가 접속사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접속사로서 한이란 조건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가 모든 요구되어지는 문서들을 제출했는 한 이렇게 되는 거야. 제출하는 한 하고 여기에 지금 주절이 접속사절이 끝난 상황에서 주절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이미 주어 동사로 완벽한 주절이 따로 이미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빈칸을 빼고 봤을 때 어떻죠? 이미 접속사절 쉼표까지 끝났고 주절은 주절대로 뒤에 이어져 가고 있고 이미 완벽한 문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롭게
접속사나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이어주면 안 되죠. 얘는 접속사거나 전치사에 내니까 얘가 들어갈 수는 없는 품사적 자리고요. 이 두 개는 형용사밖에 안 되는 애고 then이 부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한 빈칸 전체를 도려내도 상관없을 때 쓰는 것은 품사상의 부사 자리죠. 그래서 여긴 지금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사 어휘는 D밖에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문제가 종료가 되는, 사실 해석을 따지도 않고도 그냥 구조상으로 D가 정답일 수밖에 없더라도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이 형용사인 애들은요, 이런 제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뒤쪽에 이미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no라는 이제 형용사 표현까지도 수반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no 앞에다가 형용사를 더 이어줄 수는 없어요. 이건 좀 영어에서 상식적인 개념이죠. 그랬을 때 형용사 자리가 안 됐다라는 것도 no를 보고선 또 제껴내시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한눈에 부사 자리니까 부사 골라야지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해 주셔도 괜찮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D 정답 찾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이제 부사 어휘 문제고요. 이번 회차가 저번 회차 7월, 8월이 부사 어휘 문제가 좀 가지수가 약했기 때문에 부사 어휘 쪽을 좀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구성을 좀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부사 어휘 문제고요. 여기서 수식하는 게 동사인 projected를 수식하는 지금 부사 자리가 빈칸으로 나온 문제인데, 프로젝트가 동사로 쓰이면 추측하다, 추산하다, 추정하다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석은 이 디렉터가요. 자, 이번 분기의 수입이 높다고 추산했다, 추정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잡으시면 되고, while은 동안에란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반면에라는 해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디렉터가 이번 분기의 수입을 높다고 추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반면에 이런 해석이었어요. 그는 나중에는 보고해 왔다.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면에나 임에도 불구하고 식의 해석의 접속사는 늘 쉼표를 사이에 두고 상반구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해석 단서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는 나중에 보고했다,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고가 맞겠습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좋을 거라고 추산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망이 그닥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적합한 부사 어휘는 처음에는, 최초에는이라는 의미의 C가 정답이 됐었던 이런 부사 어휘 문제였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이 반면에라는 앞뒤 연결과는 굳이 여기서 해석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특히 결국에는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보고했다라는 부분과 해석이 또 맞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very인데요. 이 문법적 특징 하나 더 찝어드리려고 이것도 갖고 온 거예요. very는 절대로 동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가 없어요. 자, 이를테면 I very love you라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I very studied라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 기회에 가져가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런 리스트들인데요. 자, 우리가 토익에서 동사를 절대 앞에서 수식할 수 없는 대표 부사 시리즈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테마로 따지면 매우, 극도로, 더, 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매우라고 하면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게 이 5가지가 있고요. very나 so나 highly나 fairly나 뭐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극도로 시리즈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특히 extremely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하고 incredibly, 얘는 절대로 동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라고 얘기할 때 I extremely studied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불가능합니다. 자, 안 되고 more 더하고 덜도요.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서 수식할 수 없어요. I more love you 안 돼요. I more studied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극도로, 더, 덜은 동사를 수식할 수 없다 기억하셨다가 우리 앞서서 잠깐 돌아가서 볼게요.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동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 출제가 됐을 경우에 빠르게 소골시키고 나머지 거 정도에서 그나마 해석 차이 보시는 거, 이렇게 좀 마무리해 가시면 요 세트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원래 토익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뭐냐 하면 there is나 there are 다음에 품사 문제를 갖다가 가져온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동사 다음에는 ing나 pp 형태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there is나 there are 만큼은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어떤 명사가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사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there is라면 아시죠?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there are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게 복수 명사가 돼야 된다 정도를 좀 응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there are 다음이니까 복수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했을 때 4개 중에서 유일하게 복수 명사는 C밖에 없으니까 그거 적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cancels는 s로 끝나서 복수명사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C번 적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요 문제에서는 요 정도 한번 좀 덧붙여 드릴게요. 우리가 should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못 잡으시거나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should로 시작해서 쉼표까지 하나의 절 만들고 그 다음에 뒤쪽에 새롭게 주절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가정법 도치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if절인 겁니다. If the event, 요게 원래 주어고 그 다음에 이 event 뒤에 지금 should be fully 쭉쭉쭉 이렇게 지금 되어진 상황인데 if절이 도치가 되면요. if가 생략이 되면서 주어하고 should하고 순서가 바뀌는 이런 if절의 가정법 미래 도치가 공식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if 사라지고 the event하고 should하고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should the event be fully reserved라는 형태가 남은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 빈칸을 낸다거나 여기 원형자를 빈칸으로 낸다거나 해서 또 가정법 도치를 네가 아느냐 이런 식의 문제를 또 출제자가 출제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겸사겸사 8번 통해서 같이 정리하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동사 다음에 빈칸인 유형에 대해서 하나 더 갖고 온 거예요. 자, 아까 제가 there is나 there are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된다로 처리했죠. 근데 이번에는 굳이 there is나 there are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주어 동사로 is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비동사를 빗대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비동사 뒤에 동사 변형 형태로 따지면 ing 아니면 pp밖에 못 와요. 즉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절대 가능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런 거 두 개는 그것만 딱 놓고 보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BPP랑 BING는 실제로 정답도 많이 되고요. 근데 B 다음에 ING나 PP로 변형 형태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로서 그냥 형용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보시면 이 두 개도 정답 후보지만요. 요 일반 형용사로 compliant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정답 후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3파전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는데 자, A번이 여기에 들어가면 be complied라고 수동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comply라는 동사 자체가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comply는 자동사고 자동사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be complied라는 식으로 자동사가 수동이 돼버리게 되는 형태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be complying은 되느냐? 이 자체의 조합만 보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comply는 자동사로서 항상 뒤에 전치사 with과 함께 쓰이는 거 아시나요? 뭐뭐를 준수하다라고 해서 with가 같이 들어가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동사로 활용이 된다면 뒤에 with를 붙여줘 가지고요. complying with all domestic regulations라면 좋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얘도 소거 대상이고요. 이 형용사가 지금 be 뒤에 들어가서 형용사고 끝내주고 그 다음에 전치사 with 받아서 새롭게 전치사고 이어져가는 형태의 D가 유일하게 4개 중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아시면 좋은 게 원래 형용사 중에서도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형용사들이 꽤 많은데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be compliant with 이기도 해요. 뭐뭐를 준수하다라는 형용사적 표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해석도 해석이고 구조도 구조고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결국에는 D밖에는 될 수 없었던 그런 유형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파트 5의 마지막 문제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서 파트 5는 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고요. 얘도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분사 유형입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의 비동사 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수식을 걷고 보시면 결국 문장의 주어가 장거리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이제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비동사 뒤 아까도 얘기했죠. 부사가 한번 개입했을 뿐인데 동사 변형 형태로 따지면 비동사 뒤에 뭐 아니면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ing하고 pp 형태만 올 수가 있죠. be 다음에 동사 s 붙은 형태 올 수가 없고요. be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들어갈 것이 ing냐 pp냐의 싸움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유형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분사는 ing 뭐 하는, pp, 되어진 이런 식의 해석을 따진다거나 목적어 의문 따진다거나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 분사 있죠. 자, 제가 잠깐 리스트 한번 보여드렸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토익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감정 분사거든요. 감정 분사는요, ing하고 pp 형태의 구별을 함에 있어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을 수식하면 ing로 맞추시는 거고요.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수식하면 pp로 맞추는 거고, 요걸 좀 분리시켜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애들 플러스 지금 제가 문제에서 제시한 tiring 대 tired 요거까지 해서 감정 분사로 출제가 되는 애들인데, 그걸 따져줄 때는요, 감정을 유발하느냐 느꼈느냐의 대상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지금 이지 뒤에 들어가는 이 보호가 결국 수식해주는 대상은 뭐죠? 앞에 있는 주어인 장거리 여행에 대해서 이러하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거리 여행이라는 게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 장거리 여행이라는 것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유발이면 유발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감정 분사 중에서도 감정 유발을 뜻해야 되니까 ing 형태로 맞춰줘서 C를 가셔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목적어 뒤에 없으니까 B, PP로 수동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B를 적어서 틀리고 이러신 분들이 꽤 있는데, 감정 분사 유형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감정 유발이면 ing, 느낌이면 PP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제가 이렇게 제시를 좀 해놨는데,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내가 토익 공부를 하는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 해설을 봐도 모르겠어. 막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I am so 요걸로 할까? confusing이 맞아요? confused가 맞아요? 나 지금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나라는 I는 지금 혼란스러움을 유발하고 있다가 아니라 느끼고 있다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혼란스러움을 유발한다가 아니라 나 이 문제를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걸 써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problem을 주체로 얘기하면 the problem is so confusing이 맞는 거죠. 문제는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거지 문제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해석 처해보시고 뚫어내시면 되는 게 감정분사 유형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트 6인데요. 파트 6도 좀 좋은 연습 준비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지문 하나 준비했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참고로 광고 그리고요. 우리가 파트 6는 나름 지문의 성격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완성된 전체 스토리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삽입 유형이 출제가 됐을 때 광고 글에 맺은 말을 골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문장 삽입을 또 뚫어주셔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지문 유형이라는 것도 한번 꼭 보고 출발하시도록 습관화하십시오. 자, 광고 그리고요. 내용 한번 보겠어요. 자, 파트 6는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머릿속에서 종합해 가면서 하나씩 푸셔야 되거든요. 문제마다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게 파트 6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티 컬리지가요, 거주자들을 초대한답니다. 자, 등록하도록 피아노 레슨에 이 사람과 함께 하느니요. 자, 이 사람은요, 교육을 받았답니다. 이런 스쿨에서. 그리고 10년이 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야? 연주해오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플레이의 동사 문제가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and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and가 제시가 됐으면 이게 등위 접속사의 병치 구조랑 반드시 관련 있게 출제가 된 거예요. and는 등위 접속사 대표 주자로서 앞뒤를 병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and 뒤가 지금 ing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and 앞에 있는 이 동사적 표현도 ing로 끝을 내서 ing and ing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개를 봤을 때 정답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A 아니면 C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and 그 다음에 teaching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요건 이제 이렇게 되면 시제적인 차이인데 A번은 연주해오고 있다고 C번은 연주할 것이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10년이 넘게 연주와 가르침을 앞으로 할 거예요?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시면 또 경력 얘기가 쭉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완료로서 연주해 오고 있고 가르쳐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제상 A가 정답인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17번에 이제 대명사 문제 쪽으로 한번 향해서 갈 텐데 그 전에 제가 응용 포인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and를 사이에 두고 여기 빈칸 나오면 어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16번의 보기를 비슷하게 해서 출제를 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and 뒤에 ed로 끝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이상은 정답이 오히려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has played로 들어가야 뒤에 composed가 되는 게 맞겠죠. 오히려 A번이 이 자리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A번은 병치 구조가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has played가 쓰여져 있지 has been playing이 쓰여져 있지 않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16번 문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17번 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녀가 연주해 오고 있고 작곡을 해오고 있어요. 음악을요. 자, 이런 가장 인기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들 중에서 이것을 위해서라는 대명사 자리에 지금 대명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few는요. 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자,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뒤에 of the 복수명사 있는 거 보이시죠? 항상 더 뒤에 있는 명사는 마지막 명사가 진짜 명사. 이게 지금 복수라는 것은 결국 복수명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요. much는 무조건 불가산 명사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f the 복수명사 자체를 못 받는 얘부터 좀 잘라내시고 few나 one이나 some은 few of the 복수명사, one of the 복수명사, some of the 복수명사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 차이가 맞죠. 근데 뒤에 보면요. 일단 오케스트라들 이름이 한 3개 정도가 열거가 됐어요. 그죠? 자, 그 상황이고 우리가 A번부터 해석을 좀 보면 few는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우리 되게 유명한 건데 a few가 있고 few가 있을 때 구별이 뭔지 아세요? few는 부정적인 뉘앙스에 극히 적은 수, 극히 적은 것들을 칭해요. a few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뉘앙스고요. 혹은 중립의 뉘앙스고요. 어느 정도 있는, 약간 있는 것들, 그 정도의 느낌이라서 이 few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극히 적은 거, 극히 없는 거. 그런데 이 글은 무슨 글이었어요? 광고 글이었고요. 이 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이 사람한테 받으세요 라는 이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야 되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레슨 받으러 오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극히 적은 수의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연주해 오고 있고 작곡해 오고 있다라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합한 해석은 아니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원은 글자 그대로 하나란 뜻인데 아니 한 곳을 위해서 연주해 오고 있다를 얘기하려면 뭐하러 뒤에 여러 오케스트라도 열거를 했겠어요. 그냥 그 한 오케스트라 이름 딱 정해주면서 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연주해 오고 있고 작곡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이것도 어색하고요. D가 돼야지 유일하게 해석상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오케스트라들 대부분 이렇게 서치해서 이런 거 대표자 딱 집어주고 이런 것들과 같은 이런 아주 인기 있는 오케스트라들 중에서 몇몇을 위해 연주와 작곡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D번 정도가 유일하게 해석상 OK였던 보기 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명사 어휘 문제인데 내용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가르칠 겁니다. 학생들을요 모든 연령대와 모든 스킬 레벨대들, 그러니까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다 가르친다는 얘기죠. 뭘 가르쳐 준대요? 다양한 음악적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풀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파6는요 단서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정답을 함부로 넣지 않는 건데 여기까지 읽으면 뭐 괜찮아 보이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녀가 교육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 from classical에서 blues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즈에 이르기까지라고 지금 다양한 음악적 장르들을 갖다 뒤쪽에 이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잘 교육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 건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가 뒤에 문맥과 어울려서 이어져 가겠죠. 자, 얘 말고도 여기서는 만약에 장르가 있어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대신에 장르가 있어도 참 좋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18번까지 정답을 찾아내셨고요. 자, 마지막에 19번이 이게 지금 문장 삽입 문제인데 자, 이게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고 있고요. 광고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광고글에 좀 적합한 맺은말적인 대사가 뭔가가 들어가는 것이 흐름상 좋겠죠. 자, 그만 보실게요. 지금 어떤 글이었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피아노 레슨 받으러 오십시오. 등록하세요. 이런 광고 글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A번 어때요? 자, 등록에 대한 마감일이 이미 끝났습니다를 유의해 주세요. 아니 지금 실컷 등록하세요 광고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마감일은 사실 이미 지났습니다는 전혀 맞는 흐름이 아니죠.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겠어요. 자, B번 그녀의 광범위한 음악적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될 것이다. 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될 것이다. 지금 피아노 레슨 받으러 오세요라는 광고글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 앞으로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는 광고글 성격상 적합한 맺은말은 아니죠. 자, 이거죠 이거.
월별 그룹 세션과 1대1 과외 세션이 8월 15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언제부터요 강의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하면서 매진만 해주는 게 광고글에서 적합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D번 같은 경우는요. 공연이 열릴 것입니다. 이 어디토리움에서는 지금 공연한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는 것조차 이제 어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C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삽입 유형은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있는 상태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씩 눈여겨보시면 전체 흐름상 딱 적합한 매진말이 보통 이게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갖다가 좀 처음부터 쭉 잡아오면서 봐주시는 것이 파6는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거 한번 시뮬레이션 보여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파트 7도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파트 7은 이중 지문 한 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중 지문은 지문이 두 개니까 위쪽에 써 있단 말이죠. 티켓과 이메일이 지금 나와져 있는 이중 지문입니다. 자, 이중 지문은요. 가장 바람직한 건 일단 지문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상태로 문제를 한 개씩 5개 연속으로 딱 뚫어내시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정답률이 높으면서 확실하게 연계 질문에 대해서도 시간어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두 지문을 연달아서 읽으시면서 그 과정에서 정보 처리를 최대한 큰 그림 위주로 하는 그 능력을 좀 키우셔야 이중이나 삼중 지문 잘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런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문은 티켓 지문입니다. 여러분, 티켓 지문이라는 걸 지금 생긴 것도 보고 계시는데, 자, 물론 이게 끝은 아니고요. 티켓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슬라이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이어서 바로 다음 슬라이드까지 계속해서 이 티켓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문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 티켓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이제 이메일 지문,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중 지문 세트예요. 자, 그럼 보시죠. 첫 번째 지문 티켓 다시 한번 보시는데, 티켓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스토리가 쭉 이어져가는 스토리가 있는 지문은 아니죠. 그냥 정보가 열거되어 있는 식의 지문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비스토리성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문은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좀 이렇게 멀찌감치 본다는 느낌으로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큰 그림 정도만 형성하시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독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항공사고의 컨퍼메이션 넘버고 티켓 번호가 뭐가 되고 승객 이름이 이 사람이고, 자, 이스탄불에 시카고로 가는 일정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항공편 이름이죠. 이 항공편 좌석이 어디고요. 어디 출발해서 어디 도착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레이오버는 중간 잠깐 점거, 도중 점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시간 50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자, 다음 비행기 또 타는 거죠. 중간 점거 거쳐서 그 비행기가 이때 출발하고 이때 도착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크게만 빨리 흘려버리시면 되고, 요 부분은 좀 나름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이 좀 문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르게나마 한번 전체 그림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체크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시큐리티 보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좀 예상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적어도 국내선은 1시간, 그 다음에 국제선은 2시간 정도는 먼저 와서 이런 거에 대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행객들은요, 20분 전에, 출발 시간 20분 전에 국내선 위에서는 있어야 되고, 보arding 게이트 앞에. 그 다음에 국제선 같은 경우는 40분 전에는 보arding 게이트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인과 배기지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 웹사이트 방문해 보세요로 끝났습니다. 요 정도. 자, 한번 읽어주셨고요. 바로 다음 지문 읽어서 두 번째 지문을 이용하는데, 자, 항상 첫 번째 지문에서 두 번째 지문 넘어올 때는요, 앞의 지문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캐치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나중에 나올 연계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가 잘 되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보내는 사람을 보시면 아까 티켓에서 고객 이름, 승객 이름으로 제시가 됐었던 그 서비스가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티켓에 나와 있었던 승객이 누군가한테 보내는 글인데, 자, 심지어 이메일 지문은 이런 이메일 주소가 참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둘의 소속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바일.com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회사 소속의 한 승객이 같은 회사 소속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늦은 도착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보고 출발하셔도 참 많은 정보를 첫 번째 지문에서 이어받으면서 출발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건 이제 스토리가 좀 있는 지문이니까 한번 빠르게나마 크게라 이렇게 쭉쭉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현재 지금 더 긴 도중 하차, 요거에 지금 stuck, 그죠? 갇혀져 있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레이오버에. 자, 내
연결편 항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때 떠나고 이때 도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호텔에 10시까지는 체크인할 거라서 거기서 이제 굿나잇 슬립을 내일 고객 회의를 대비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unfortunately 불행히도 내 생각에 오늘 저녁 식사 우리 고객과의 저녁 식사는 내가 I don't think I can make it이니까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좀 사과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를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아마 동료 직원이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 늦으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너랑 고객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나는 오늘 식사는 못 가겠다. 비행기 연착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나는 그냥 여기서 샌드위치 먹을 거니까 나는 배 안 고플 거야 라고 하면서 내일 그럼 회의 때 만나자, 미팅 때 만나자로 끝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보 종합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숙달이 되면 두 지문 연달아서 읽어서 정보 종합하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의 글에 이런 흐름의 글로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구나 정보를 딱 캐치하셨어요. 그러시면 이제 문제를 한 개씩 뚫어내시면 되거든요. 이 1번 문제가 이거 유명한 추론 문제 생김새입니다. 그죠? What is implied는 내포된 것은 함축된 것은이기 때문에 추론거리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이 sources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함축된 것은 암시된 것은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암시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연계를 갖다 묻거나 아니면 있는 정보를 여러 개를 종합을 했을 때 이것이겠구나라고 좀 추론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하나씩 만나 테스팅하러 가는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자 A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가 보딩 게이트에 출발 40분 전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A번이죠. 자 이게 유추 가능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출발 40분 전에 보딩 게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부분 빨리 찾아가셔야겠죠. 그 앞쪽으로 다시 가서 보니까 아까 보딩 게이트에 최소 몇 분 40분 전에 요거는 어떨 때에 대한 전제 조건이었죠. 국내 항공편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그래도 40분 전에는 보딩 게이트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네네. 그거를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국제선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도 계속해서 국제선으로 이스탄불에서 런던 갔다가 런던에서 시카고 가고 계속해서 국제선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국제선 승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해서 뭐 비행기 놓친 게 아니라 그냥 레이오버 자체가 좀 더 평소 때보다 예상보다 길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라는 대로 했고 비행기 잘 탔겠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이용하는 사람이고 이 규정대로 40분 전에는 게이트, 보딩 게이트 앞에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연결편 안 놓치고 저렇게 잘 가고 있겠구나라고 추론을 하셔가지고 A번은 정답이 가능하다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정답이었고요. 근데 B번, C번, D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 항공사 직원이 아니죠. 오히려 어떤 모바일 회사 소속의 직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이메일 주소도 그렇고요. 고객과 미팅한다는 점도 그렇고 항공사 소속의 직원은 아니고 이 사람이 flight number G152 쪽으로 좌석 변경을 요청했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티켓상에서 그냥 좌석이 몇이다라고 나와 있었지 애초에 처음 좌석이 뭐였는데 뭘로 바꿨다. 변경 요청을 했다라는 식의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일을 위해서 자주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좀 일반화의 오류죠. 이번에 티켓표 하나 달랑 딱 한 번에 출장 간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은 자주 출장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추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D가 아니라 결국 추론 가능한 것은 두 지문 종합해 봤을 때 A 정도가 되겠구나로 마무리 잡아주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자, 그다음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왜 승객들이 웹사이트 방문하는 걸 장려가 되어지는 건데 사실 웹사이트 문제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대표적인 Part 7의 쉬운 문제 중에 하나로 계속 통하고 있고요. 웹사이트 정보는 어떤 지문이든지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읽었던 지문도 돌아가서 보면은 첫 번째 티켓 쪽에서 안내 부분 쪽에 보시면 웹사이트 딱 제시하면서 이럴 때 웹사이트 방문하세요가 뭐였어요? 체크인이라든지 baggage allowance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을 말해주는 보기를 골라내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 4개 중에서 A번 정도를 갖다가 정답으로 찝어낼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여기 보기에는 지금 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요.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자, 다시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체크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만약에 보기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정답이 또 될 수가 있었겠고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정답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보는데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지문에 대해서 목적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지문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고요. 보통 이제 purpose 문제는 나름 큰 그림만 기억에 남아 있어도
정답이 잘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우리 두 번째 지문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였죠? 야, 내가 지금 비행기 잘 탔는데 근데 내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지금 도중하차에서 갇혀 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연착돼 가지고 이제는 이때 출발해서 이때 가게 될 거니까 내가 뭐 호텔 가서 자는 건 무리 없겠지만 고객과의 식사는 내가 오늘 못 가겠다. 늦으니까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고객하고 식사 잘하고 내일 보자. 이렇게 끝났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purpose를 얘기할 수 있는 보기는 뭐겠습니까? 정답이 이거죠. 그냥 출장상의 딜레이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라는 D는 좋아요. 그런데 A번 보면 항공상의 그런 디테일드 세부 정보들을 요청하기 위해 지금 내 항공편 세부 정보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글 아니었습니다. B번 고객 회의를 연기하기 위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못 가. 근데 너는 가서 고객하고 미팅 잘하고 식사 잘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객 회의를 미루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잘못 이해하셨으면 안 되죠. C번 호텔 예약을 컨펌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호텔 예약 제대로 되어 있죠? 이때 맞죠? 이런 식의 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해가 돼 있으신 분들은 단칸에 딱 내려다보고 D겠구나를 골라내시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요. 어디서 이메일을 보냈겠는가? 자, 이게 슬슬 3번까지 봤을 때 현재 연계 질문이 없다는 거는 4번하고 5번 중에서는 반드시 연계 질문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에서 연계 질문은 최소 하나가 나와요. 무조건 하나는 최소 있고 3번까지 봤을 때 아직 안 나왔다 싶으면 4, 5번 중에 반드시 연계 질문이 최소 하나, 많으면 2개 다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계 질문인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메일을 보냈겠는가인데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자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있는 곳이 현재 내가 레이오버 하는 중이다. 거기에 지금 스톡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앞쪽에 티켓 정보 가서 보시면 레이오버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비행기 타고 나서 런던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시간 50분을 원래 레이오버를 하기로 되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그래갖고 다음 편 비행기가 요걸 타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2시 15분에 출발인데 지금 지연돼가지고 3시간 지연됐죠. 그래서 5시 15분에 이제 출발하게 됐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도중하차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이메일을 쓰고 있는 시점은 요 레이오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메일 쓰고 있는 겁니다. 나 아무래도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이때로 갈 것 같은데 나 오늘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보면 지금 현재는 런던 국제공항에 이 레이오버 되어진 상황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주려면 정답은 런던으로부터의 한 공항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이게 정답이 되면서 풀렸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하도록 요청하는가 였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있었죠. 요청 문제는 아직까지도요. 명령문으로 정답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토익에서 계속 명령문을 정답 단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여기 please로 시작해가지고 그에게 내 사과를 좀 전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 잘 즐겨라 라는 식으로 이 부분 부탁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직원에게 이 부탁했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정답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B번으로 지금 paraphrasing 돼서 나온 거죠. 근데 이 동료한테 프레젠테이션 해라를 요청하지 않았고요. 셔틀 서비스 준비해라 요청하지 않았고요. 다른 항공을 예약해라라는 거 요청한 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중, 3중도 좀 숙달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전체 그림 한번 딱 잡고 하나씩 딱딱딱딱딱 풀어서 마무리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2중, 3중 지문은 한 방에 빡 늘기보다는 많이 연습하고 많이 풀어보면서 좀 늘려져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참고로 제한 시간은 2중, 3중 지문은 한 세트에 5분 맞춰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세트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게 5분 안에 이런 스텝이 다 돼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연습하실 때 시간도 참고해서 연습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트별로 좀 몇 개를 뽑아서 준비한 문제를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당장 나올 법한 문제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좀 장기적으로 토익 공부를 뭐 10월까지도 보고 있다, 9월 말도 한번 생각하고 있다 하시면 그것도 또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9월 중순 아니면 9월 말 정도에 나올 유형들을 좀 찝어 드린 거니까요. 시험 전에 한번 보고 가시고요. 저는 9월 9일 시험이 끝나고 이 시험의 또 총평 영상 강의로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풀었어야 된다라는 총평 강의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강하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험 끝나고 리뷰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토익 시험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